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외교 행사 에이펙이 열리죠. 그런데 이걸 노린 듯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란 듯이 경로를 공개했는데요. 그 경로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일단 지도 한번 보시죠. 여기 화살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의 발표이고요. 저 파란색이. 빨간색은 북한이 오늘 우리 저렇게 쐈다라면서 공개한 경로인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호재 변호사. 발사 지점이랑 사거리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 측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2발 시험 발사했다라고 하면서 자세한 재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발사 지점이 평양 역포구역이었고 함경북도 어랑군 목표 지점에 떨어졌기 때문에 한 400km 정도 날아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지금 파악한 내용대로라면 평양 인근인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가 됐고요. 한 350km 비행했다고 하니까 발사 지점은 한 5km 정도 차이가 나고 사거리는 50km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낮은 고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칙 기동을 해서 기존의 어떤 유격 체계를 피할 수 있는 최신 무기 체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사에 완전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각종 재원, 뭐 소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거리라든가 고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북한 측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재원을 공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정하기로는 기존의 이 화성 11형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량해서 극초음속 이 비행체를 만든 화성 11마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중화에서 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북한은 역포에서 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거리도 한 50km나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우리 군 당국의 분석과 북한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비행거리가 북한이 발표한 한 400k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발사 지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오차가 생겼죠? 저희의 자료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그들은 글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탐지수단에 이 극초음속 활공체의 특징인 활공 변칙 비행이 탐지된 게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 사거리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 발표대로라면 400km 이상을 저게 날아갔는데 우리 레이더에는 그렇게 탐지가 안 됐다는 건데 북한이 과장 발표라도 한 겁니까? 왕왕 북한이 지금 과장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제 무력 체계를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북한이 과거 이렇게 이제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이제 개발되는 걸 쏠 때는 공해상으로 쏩니다.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내륙으로 정확하게 청진공항 옆을 타겟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 무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험이 굳이 필요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 거의 완성된 무기 체계로 봐야 한다는 거죠. 거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50km도 중요하죠. 400km냐 350km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이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내륙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이스칸데르급 무기 체계는 본인들의 완성형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측면으로 해석이 돼야 할 겁니다. 그 탄착 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여기를 우리가 맞췄다라고 할 만큼 어쨌든 북한은 자신감을 보인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전문가는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사실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에 사용하는 계측 장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과장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군과 미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 자산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도출해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양국의 정보가 더 확실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군이 쏴놓고도 탐지 장비가 좀 노후해서 우리 군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이게 우리 새로운 극초음속 비행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 정도 중요한 자리면 김정은도 왔겠네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바로 군 당국에서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뭐 초음속 그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만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내놓는 겁니다.
보면은요, 뭐 기존 미사일의 탄두만 바꾸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만약에 화성 11마가 맞다면은 탄두가 분리 안 돼서 실패한 실험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과거 1월에도요, 보면은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 합참에서는 비행거리나 고도 모두 기만이다. 정말 틀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발사했다는 미사일조차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지금 우리 군의 시각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요. 자, 보면은 이게 시속 6,000km가 넘습니다. 마하 5여서 이게 극초음속이라 서울까지 1분이면 도달한다고 해요. 특히 이번에 발사한 그 궤도를 직선 거리로 치면 이게 430km가량 되는데 이거를 남쪽으로, 그러니까 평양에서 쏘면은요,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랑 거리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에이펙이 걸리는 경주랑 350km 정도가 되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방어망인 상주 MD 체계가 있죠. 사드 미사일 기지 있죠. 이게 이제 변칙 기동을 하면 그것도 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김해공항도 가깝다는 거예요. 김해공항은 해외 정상들이 거기에 전용기를 착륙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김해공항과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가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은 상당 부분 이번 에이펙 정상에 참석하는 분들을 겨냥하는 그런 위력 과시용 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 모든 사람들이 오는 데서 북한은 이미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변칙 기동하는 탄도미사일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인다면은 스스로들이 본인이 핵 보유의 지위를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획득하려는 그런 전략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당장 일주일 뒤면 트럼프가 경주에 오는데 미국도 그래서 그런지 잔뜩 지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주한미군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라고 성명을 냈는데요. 자, 저렇게 주한미군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성명을 낸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 북미 정상회담도 이거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러시아가 더 믿을 구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참고할 만한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지금 빨간 모자를 쓴 어린이, 러시아 어린이들인데요. 누구냐면요. 평양 사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종이배를 띄웠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파병은 북한군한테 감사합니다. 보면 감사합니다는 말이 한글로도 써 있고요. 보면 러시아어로도 써 있어요. 자,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영원한 친선 이런 문구 등을 띄워가지고 정말 그 북한과 러시아는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그 평양에 사는 러시아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종이배까지 띄운 거예요. 어린이까지 동원하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리하며 허점면서 북한이 미국은 자극하면서 러시아와는 저렇게 어린이까지 동원해서 초밀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요즘 김정은이 극진하게 손님 맞을 준비에 바쁘다고요? 북한 전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금수산 영빈관 인근에요.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캠프가 만들어져서 이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수산 영빈관은 지어진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최신식 건물이에요. 지난해 푸틴 방북 당시의 모습인데요. 그때도 이 금수산 영빈관을 숙소로 썼었고 2019년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도 숙소로 썼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백화원 영빈관에 이 귀빈들이나 이 국빈들이 묵었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 묵었었거든요. 그런데 금수산 영빈관을 새롭게 지어서 최신식 숙소로 영빈 숙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위치가요.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주석궁과 가까운 평양 동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외국 주요 사절단 방문할 때 숙소나 회담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이 신식 건물을 다시 보수 공사를 한다는 거는 혹시 추가적으로 국빈들이 방문할 것에 대비해서 더 멋있게 이 숙소를 개량하려는 것이 아니냐, 정상 외교를 재개하려는 어떤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외교를 재개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계 정상을 한번 평양으로 불러보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을 당시에도 이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두 나라 최고 용도자 동지들께서 타신 차는 금수산 태양공전 광장을 떠나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리설준 여사와 함께
습근평 동지와 백년 요사를 숙소로 직접 안내하시고 담소를 나누시었습니다. 금수산 영빈관은 백화원 초대소와 달리 특별히 새로 지은 건물로서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대비해서 마련한 숙소 같습니다. 자, 뭐 푸틴 방북을 대비하라는 건지 뭐 아니면 정말 혹시 만에 하나 트럼프의 방북까지 염두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김정은이 요새 외교에 자신감이 붙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